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2학기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노과 19학번 예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교로 7+1 파견학생을 다녀온 포르투갈어과 19학번 김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때 미국 템플 대학교로 한 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온 스페인어과 19학번 배유진입니다. O입니다. 세모하겠습니다. X입니다. 우선 저도 교환학생 가기 전에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모르는 나라에 가서 6개월을 살다 와야 되는 거니까 막막했는데 국교팀에서 정말 많이 지원을 해줬고요.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메일로 리마인드 해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문제없이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기 2명과 함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어서 혼자 준비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름 순탄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실 한국에서도 자취방 계약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직접 가서 확인할 수가 없고, 해외는 보통 남녀 혼성 쉐어하우스가 많아서 여러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집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떤 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서류나 아니면 학점 관리, 또 공인어학 시험 성적 등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선발된 이후에도 할 것들이 정말 많아서 이제 해외 체류 준비나 아니면 비자 준비나 교환교에서 시키는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정신없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한 학기를 휴학을 했었는데요. 학업이랑 병행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 이제 그런 준비를 굉장히 벅차하시는 스타일이시거나 아니면은 이번 학기에 이제 병행을 하기에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시는 경우에는 휴학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X입니다. X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수업들을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딱 그것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본전공 아니어도 이중전공 수업들도 다 들을 수 있고, 자선으로 인정되는 과목들도 충분히 수강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거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학과 내규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참고를 하셔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지 확인을 미리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학과장실에 이제 미리 사전에 문의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수강을 할 계획인데 갔다 와서 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면 나중에 교환학생을 다녀오셔서 이 과목들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학연수인 7+1 파견학생을 다녀와서 언어 관련 과목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전공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O입니다. O인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수학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하고 현지 사람들하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러시아어를 일상적으로 쓰면서 러시아어를 뱉는 것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게 저는 교환학생이 다녀와서 가장 크게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실력을 좀 많이 향상시키고 싶어서 미국으로 가는 거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과는 포르투갈이나 브라질로 파견을 갈 수 있는데 치안이 더 안정적인 포르투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수도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수도인 리스본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시내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현지 대학에 한국학과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러한 점들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접수 시기는 파견 한 학기 전이고요. 신청할 때는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교수님과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면접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수님께서
특히 또 갔을 때 어떻게 수학할 건지, 또 어떻게 적응할 건지, 그리고 다녀와서 어떤 식으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 주셨던 것 같고, 자격증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서 토르플 1단계나 2단계도 요즘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성적과 학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학점이 조금 낮다 이러면은 공인어학 능력 성적을 조금 올리고 이렇게 상쇄하는 방향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면접과 영어 면접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혹은 본인이 정말 가서 교환학생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나 영문 수학 계획서에 쓴 대로 이러이러한 수업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수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가 이제 그 대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네가 가고 싶느냐를 중심으로 좀 많이 질문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7+1 파견 학생은 성적 증명서랑 그 다음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도 없고 보통 학점으로만 자르기 때문에 저는 4.3 정도 되는 학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귀국 보고서를 귀국 보고서를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것 같고, 귀국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접을 볼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제가 뭐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이제 적합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면접 예상 질문을 뽑을 때 거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 학생을 진짜 선발이 되고 이제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꼭 필요한 서류나 기숙사는 어디가 좋은지 객관적인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을 때는 네이버와 귀국 보고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국제교류팀에서 카페에 초대를 해주는데 그 카페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잘 안내를 해주셔서 그것들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자 발급인데, 대사관 그 예약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겨우겨우 갈 수가 있고, 비자 면접 보는 것도 또 이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포르투갈은 비자가 나오는데 5, 6주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 출국 전 1달 반에서 2달 전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자 발급 자체는 오래 안 걸려요. 특히 러시아 대사관은 그날 정말 10분 만에 바로 발급이 됐기 때문에 그 초청장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지 대학에서 보내주는 초청장이 필요한데 이 초청장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출국 스케줄이랑 잘 맞춰서 보면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현지 대학 담당자분한테 이거 안 보내주면 나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하면 좋을 것은 국제 학생증 신청인데요. 해외에서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고, 이 국제 학생증이 있으면 키세스 항공이라고 비행기를 예매할 때 학생 할인으로 수화물도 2개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더 싸게 다녀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 내 여행 다닐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 국제 학생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꽤 돼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아이핀 발급도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휴대폰을 쓰다 보면 한국 번호로 인증해야 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한국 번호를 정지시키고 해외 유심을 쓰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한국에서 미리 아이핀을 발급받아 가면 휴대번호 인증 대신 아이핀으로 인증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나 패스같이 이제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것들을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미리미리 저장해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러시아에서 핸드폰이 아예 박살이 나서 그때 다시 은행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로그인을 했었어야 됐는데 미리 노트북에 설치해놓은 공인인증서 덕분에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은 한국에서 가입하고 가거나 현지에서 가입하거나 둘 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건 본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자를 연장을 할 때 공증 번역된 여권을 요구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지에서 사귀는 친구들이나 교수님들한테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니스프리에서 산 수분 크림이나 뭐 립스틱 같은 거를 선물해주기도 했었고, 인사동에서 그 한국적인 로고가 새겨진 병따개 같은 거 이제 선물용으로 포장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교수님들께 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바퀴벌레 약 같은 거 좀 챙겨가시면 좋고, 또 샤워기 필터 같은 것도 미리미리 사서 가면 정말 좋아요. 7+1 파견 학생은 학교에서 선발 후에 따로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어학당 신청, 비행기 예매 이런 것들을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 후에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나고 있던 포르투갈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회화 연습을 했고,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회화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고, 이런 비교과 수업들을 통해서 휴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어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 같은 거는 사실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그 본인이 가장 가고 싶고 지금 가면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전공어에 대한 지식이나 전공에 대한 애정이 생긴 이후인 한 3학년 때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할 것들이 많고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7+1이나 교환학생 다녀오고 나서도 해외 인턴 등 또 다녀올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학기를 충분히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학당 수업을 들어서 개강 일주일 전에 기관에서 레벨 테스트 링크가 왔고, 온라인 테스트를 본 다음에 반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에 따라 시간표가 짜여져 나왔기 때문에 따로 수강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생이 시간표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가기 전에 줌으로 담당 교수님과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본인이 배정된 클래스를 확인을 하면 어떤 시간표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현지 대학 국제처에서 면담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수업은 잘 듣고 있는지, 수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교양 수업이 있으면 그때 신청할 수도 있어서 가기 전에 미리 학교에 어떤 수업이 있는지 살펴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 대신에 한국외대랑 공통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똑같이 인기 있는 과목들은 금방금방 차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거기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었다 싶은 경우에는 그 과목들은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메일을 주는 게 그쪽에서도 좀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상트국립대는 현지 한국학과가 있고, 한국학과 친구들이랑 1대1로 매칭이 되는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 친구를 가장 먼저 사귀게 되었습니다. 리스본 대학교에는 아시아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복도에 보면 게시판에 이제 언어 교환을 원하는 학생들이 쪽지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한국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을 줘가지고 만나서 친해지게 되었고, 현지 나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게 목표라면 대학교를 선정할 때 그 대학교에 한국어 관련 과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는 데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해서 좀 친구를 만드시면 좋은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개강 직전에 OT주에 정말 개강 파티 같은 행사도 있고, 소풍을 하는 행사도 있고, 아니면 해변을 가는 행사도 있고,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친구들을 좀 많이 새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행사 같은 데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현지 친구들을 만나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포르투갈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한국 친구들과 리스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6개월이 짧다 보니까 집에만 있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교 도시를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는 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 농구 경기 아니면 야구 경기 이런 티켓들을 좀 싸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챙겨가지고 하나씩 가보려고 노력을 했고, 과제를 하지 않는 자유시간에는 어떻게든 많이 좀 여행을 하고 밖으로 좀 돌아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환학생이라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경험인데, 그때 이제 자유시간이라고 해서 기숙사에만 있거나 이러면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온갖 행사에 좀 참여를 하고 뭐 여행도 최대한 많이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하게 돈이 막 모자랐던 적은 사실은 없지만 현지에서 당장 쓸 루블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변 한국인 친구들한테 빌렸고요. 다음 날이나 바로 계좌이체를 해서 보내주면서 생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 지출이 많은 그런 달에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먹거나 학식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출국 전에 아르바이트를 틈틈이 해서 자금을 모아놨기도 했고, 이제 후회 없는 생활을 위해서 가기 전에 자금을 많이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 1인분을 시켜도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두 끼로 나눠 먹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절약을 하고, 룸메랑 생필품 같은 경우를 대량으로 싸게 구매해서 나눠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계부 작성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쓰다가 좀 해이해질 수는 있는데 나중에 가면 지출 비용을 계산하는 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하시면서 체계적인 소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반에 콜롬비아 출신의 어머님이 계셨는데 스페인어가 모국어라 포르투갈어를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중급 수준의 반에 들어오셔서 되게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것을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대화를 해야 돼서 서로 말의 반절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말도 통하고 가족들과도 친해지고 새해도 같이 보내서 되게 그 어머님과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국적, 언어에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점. 제가 타지에 가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좀 어울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 그래도 어려웠던 점은 이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타지에 있다는 점. 이거 자체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적응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서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타지 생활을 견뎠던 것 같고, 제가 간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조금 치안이 매우 안 좋아서 만약에 본인이 치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러면 교환교 선택 전에 잘 참고를 하고 잘 알아보신 뒤에 교환교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약간 그런 현타들이 와요. 가장 힘들었던 건 현지에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한 아웃풋을 뽑아야 할 텐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막 나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에 너무 깊게 매몰되기 전에 이걸 글로 좀 정리를 하면은 생각보다 좀 명료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좀 세워지면서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갔을 때 일기를 많이 썼고요. 또 제가 거기서 브이로그를 막 촬영을 했었어요.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거 쓰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쿠팡과 같이 러시아에도 오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뭐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의류, 그릇 이런 것도 다 파니까 그런 것들을 주문해서 배달 받으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이 너무 먹고 싶고 나가기 너무 귀찮다 이럴 때는 우버이츠를 사용을 했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얀덱스 딱시도 있지만 시티모빌이라고 다른 택시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목적지를 찍었을 때 시간, 뭐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타기 전에 비교를 해보면서 더 저렴한 택시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국의 카카오 택시처럼 거기서는 우버나 리프트를 사용을 했고요. 같은 장소를 갈 때 두 가지 앱을 가격적인 면에서 비교를 해가면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돈 관련 어플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레볼루트, 모인, 그리고 트래블 월렛입니다. 먼저 레볼루트는 유럽 내의 토스와 같은 앱인데요. 여권과 비자만 인증하면 한국인들도 유럽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럽 계좌기 때문에 편하게 송금을 해줄 수도 있었고 실물 카드 없이 휴대폰 내에 카드를 저장해서 구글페이나 애플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습니다. 모이는 해외 송금 어플인데요. 국제 학생증으로 학생 인증을 하면 해외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무료라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거나 계좌로 유로를 충전할 때 많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블 월렛은 한국에서 미리 카드를 발급받으면 원하는 때에 유로로 충전을 할 수 있어서 ATM기에서 현금을 뽑을 때 사용했습니다. 유로로만 충전되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따로 없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현지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랑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과장실에 제출을 했었고요. 학과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학과 내규를 참고를 하셔서 학과장실에 가서 수강 과목들에 대한 날인을 꼭 받고 본교 성적 증명서, 해외 대학 성적표나 아니면 수료증, 그리고 귀국 보고서를 다 준비한 다음에 학생 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너가 실러버스를 제출해야 하니 실러버스를 꼭 가지고 있어라 라는 말을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미리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 아니면 실러버스를 그 학교 측에서 받은 게 있다면 무조건 내려받아 놓으시고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수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학점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그런 서류들은 미리 다 다운받아 놓으시고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숙사비는 한 달에 $900를 월세로 냈고요. 한 달 생활비도 $1000를 받아서 고정 지출 비용은 $1900 정도였습니다. 짜잘짜잘하게 가는 여행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쓰는 비용은 한 $200인데 그 외에 이제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하면은 조금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비는 한 학기에 유로로 1260유로였고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325유로를 냈고 비행기는 왕복 124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는 월에 50만 원 받고 이제 부족하면 제 자금으로 충족해서 썼고요. 이렇게 해서 총 1200만 원 내외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총 비용은 생활 수준이나 여행을 얼마나 다녀왔는지 그리고 쇼핑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아주 천차만별이어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지역적 메리트를 조금 살리셔서 갈 수 있는 모든 곳은 좀 방문을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교환학생 갔다 와서 지금도 힘들 때 사진첩 보고 그때 막 좋았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것들이 정말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현생으로 복귀한 다음에 그 당시에 뭐 그 여행지가 별로였다고 하더라도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다 좋은 막 추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고 싶었던 나라들 다 돌고 올 걸 이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어서 그때가 기회니까 나중에 가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현지에서 뭔가 예기치 못한 인연을 쌓게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여행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로 여행을 많이 다니느라 포르투갈 국내를 많이 돌아다니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간다면 포르투갈 국내를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는 많이 참여를 했는데 템플대학교의 동아리에는 가입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한 학기만 있는데 그 안에 뭔가 그 동아리에 녹아들어서 좀 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동아리도 좀 해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아리를 들어가면 제가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좀 자동으로 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서 동아리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소중한 인연들도 많이 만났고 한국에서는 못 해볼 경험들을 압박감이나 걱정 없이 다 해봤던 것 같고 외대생 특히 언어과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녀오기 되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 연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입학했을 때는 내가 꼭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하지 못한 경험들을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꼭 스펙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위해서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시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면 사실 한 학기는 한국에 있을 때도 정말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좀 늦춰지다 하면은 이제 4학년 2학기 때는 못 가기 때문에 가는 거는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가서도 본인이 그냥 기숙사에서만 있거나 이러면은 사실 교환학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지에 갔으면 타지 생활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교환학생을 가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교환학생은 교환학생으로 그 교환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 정말 10%고 90%는 진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장소 경험하고 타지 생활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경험을 후배님들이 좀 많이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본인이 전공어를 잘 못하거나 전공 관련된 쪽으로 취업할 계획이 없는데 교환학생을 가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가게 된다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또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중요한 건 다녀온 이후이기 때문에 교환학생 경험을 기반으로 본인이 더 구체적이고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교환학생 갔을 때 경험을 통해서 해외 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즐겁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지금도 외교부 인턴을 지원을 하게 됐고 합격을 해서 지금 7월에 출국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교환학생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은 출국만 늦출 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나의 교환학생 생활은 내 인생의 책갈피였다. 제 교환학생 생활은 한마디로 새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